오래된 참나무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칠이 벗겨진 외벽과 끝부분이 검게 변한 덧창이 보였고 하얀 기둥이 세워진 작은 돌 현관이 나타났다. 기둥 하나는 덩굴식물이 지붕까지 타고 올라가 감싸고 있었으며 그 곁에는 금속 의자와 붉은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시선은 자연스레 집 앞까지 펼쳐진 야생화 밭으로 향했다. 빨강, 주황, 보라, 파랑, 노랑의 꽃들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바람에 물결쳤고 그 위로 수많은 나비가 햇빛을 받으며 날아다녔다. 백합과 글라디올러스 사이로 나무 파리가 겨우 보일 정도였다. 아만다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도슨을 바라보다가 다시 꽃밭을 보았다. 누군가 상상한 천국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덕이 클라라를 위해 이 꽃들을 심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만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직하게 말했고 도슨 역시 놀라움을 담은 목소리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클라라가 현관에 앉아있고 덕이 기둥에 기대어 정원을 감상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도슨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차가 집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고 화려한 색채들이 물감처럼 번져 보였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꽃들 사이로 난 좁고 굽이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구름 뒤에서 햇살이 다시 비치자 주변을 감싼 향기가 퍼져나갔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며 마치 오늘 하루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슨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바닥에는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지만 닿는 느낌은 무척 다정했다. 그녀는 도슨이 자신이 원했다면 분명 이런 정원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꽃들 사이를 거니는 동안 덕이 작업대에 새겨져 있던 영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10대 시절의 약속이었음에도 도슨은 그것을 계속 간직해왔고 그 약속의 힘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듯 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자 묘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깨가 서로 맞닿자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도슨은 이 꽃들이 매년 다시 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번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낯선 목소리로 일부 꽃들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슨이 올해 초에 와서 씨를 더 심은 것인지 묻자 그녀는 겨울이면 죽는 키넨레이스 꽃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그가 다녀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걸으며 블랙아이드 수장과 모닝글로리, 물망초와 양귀비 같은 꽃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정원은 계획된 질서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그 무질서함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더했다. 화려한 색채 속을 걸으며 그녀는 도슨과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바람이 강해지며 공기가 서늘해졌고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왔다. 도슨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곧 폭풍우가 칠 것 같다며 차 덮개를 닫아야겠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손을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구름을 보니 그의 말이 맞았다. 도슨 역시 아쉬운 기색으로 천천히 손가락을 떼어내며 안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만다가 문이 열려있을지 묻자 그는 그럴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금방 따라오겠다고 답했다. 그가 밖에서 가방까지
챙겨달라는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아만다는 사랑에 빠지기 전 그를 짝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절을 할 공책에 그의 이름을 끄적거리던 어린 시절의 설렘이었다. 화학시간 파트너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도슨조차 몰랐다. 선생님이 짝을 정하라고 했을 때 일부러 화장실에 다녀온 덕분에 평소처럼 혼자 남은 도슨과 짝이 될 수 있었다. 친구들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만다는 나이보다 성숙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그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내심 기뻤다. 차를 정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만다는 그때와 같은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오직 자신에게만 느껴지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도슨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를 단순한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에 덕을 통해 이뤄진 이번 만남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오두막으로 향했다.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함께할 미래만이 남았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슨의 말대로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선 아만다는 이곳이 클라라의 안식처였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오리엔탈에 있던 집과 구조나 바닥, 벽면의 재질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소파 위에는 화려한 색상의 쿠션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연한 푸른색으로 칠해진 매끄러운 벽면과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책장에는 책들과 함께 클라라가 수집한 도자기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안락의자에는 정교한 퀼트 덮개가 걸쳐져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탁자 옆으로는 플로어 램프가 서 있었으며 구석의 라디오 근처에는 기념사진에 작은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검은 머리의 사람이 문가에 멈춰섰다. 그는 아만다의 가방과 자신의 재킷을 든 채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만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곳이 정말 멋지다고 말을 건넸다. 도슨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더니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아만다는 사진을 가리키며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곳은 그의 공간이 아니라 클라라의 공간이었으며 그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도슨은 의자 등받이에 재킷을 걸치고 그 옆에 아만다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덕의 집이 이렇게 깨끗했던 기억이 없다며 테너가 미리 사람을 고용해 청소를 해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아만다는 테너가 이곳에 올 계획이었다는 말과 방문 시점을 정해준 지시를 떠올렸다. 잠기지 않은 문을 보니 그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슨이 집안의 다른 곳도 둘러보았는지 묻자 아만다는 아직 아니라고 답했다. 그녀는 클라라가 덕에게 어디에 앉으라고 했는지 생각하느라 바빴으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도슨은 열린 문 쪽을 엄지로 가리키며 현관에 놓인 의자를 언급했다. 아마 클라라가 그를 그곳에 앉게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아만다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랬겠느냐고 묻자 도슨은 덕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클라라의 유령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겁냈을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다. 아만다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거실을 지나며 서로의 몸이 가볍게 스쳤다.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뒤편 주방은 흰색 수납장과 정교한 몰딩,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타일 벽면까지 모두 클라라의 취향이 묻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차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조리대 위 꽃병에는 앞마당에서 꺾어온 듯한 들꽃이 꽂혀 있었다. 창가에 테이블에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2병, 그리고 반짝이는 잔 2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스는 와인병들을 보며 테너의 행동이 이제는 뻔하다며 한마디 했다. 아만다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 강베리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만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정적 속에서 도슨의 가슴이 호흡에 따라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고 다시 그의 손을 잡고 싶어지는 마음을 억눌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에서 몸을 돌려 다시 집안을 살폈다. 주방 맞은편에는 아늑한 기둥 침대가 놓인 침실이 있었다. 하얀 커튼이 쳐진 그곳의 가구들은 오리엔탈에 있는 덕의 집과는 달리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 협탁 위에는 쌍을 이룬 수정 램프가 놓여 있었고 옷장 맞은편 벽에는 인상주의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침실과 연결된 욕실에는 아만다가 늘 갖고 싶어 했던 발 달린 욕조가 있었다. 세면대 위 골동품, 거울 속에는 도슨과 나란히 선 모습이 비쳤는데 오리엔탈로 돌아온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10대 시절 내내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만 했을 뿐 정작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만약 사진이 있었다면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고 지냈을지 아니면 자신만 아는 특별한 곳에 보관했을지 생각하며 아만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도슨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고 도슨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과 여유로운 몸짓이 좋았으며 서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감각이 선명했다. 며칠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저녁 식사 때나 본호 가족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숨김없는 솔직함을 확인했기에 갈등은 빠르게 사라졌다. 아만다가 거울을 통해 도슨을 계속 살피자 그가 고개를 돌려 거울 속에 시선을 맞췄다. 도슨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손을 뻗어 아만다의 눈가를 가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만다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닥치든 자신의 삶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신했다. 거실에서 가방을 챙겨 나온 아만다는 주방에 있는 도슨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와인 한 병을 따서 2잔을 채워둔 상태였다. 아만다는 그가 건넨 잔을 받아들고 함께 말없이 테라스로 향했다.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밀려오며 옅은 안개가 깔렸고 강으로 이어지는 숲의 경사면에는 짙은 초록빛 잎사귀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만다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가방 속에서 봉투 2개를 꺼냈다. 도슨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그에게 건네자 그는 그것을 접어 뒷주머니에 넣었다. 아만다는 예식 전에 읽기로 한 나머지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아만다가
빈 봉투를 보여주며 지금 읽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두스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답했다. 먼저 읽어보라는 그의 말에 두스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으며 곁에서 함께 보겠다고 했다. 아만다가 조심스럽게 봉투에 밀봉된 부분을 뜯어 편지를 펼쳤다. 종이 위에는 턱의 고령함이 느껴지는 떨리는 필체와 여기저기 지운 흔적이 가득했다. 앞뒤로 3페이지나 되는 긴 분량의 글은 올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작성된 것이었다. 아만다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에게 물었다. 두슨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만다가 몸을 가까이 밀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두 사람에게 와준 것과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되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글솜씨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것이 클라라와 자신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밝혔다. 결혼 초기나 구애 시절의 세세한 이야기보다는 1942년부터 시작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클라라는 첫 유산을 겪은 상태였다. 글쓴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에 함께 아파했으며 이러한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자꾸 겉돈다며 덧붙인 말대로 다시 1942년의 기억이 이어진다. 그해 결혼기념일을 맞아 두 사람은 룰리까지 차를 몰아진 켈리와 주디 갈랜드가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다. 생전 처음 보는 영화에 매료된 두 사람은 상영이 끝난 뒤에도 불이 켜진 좌석에 그대로 앉아 여운을 즐겼다. 전쟁을 피하려 스스로 몸을 해친 남자가 겁쟁이라 믿게 된 연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내용의 영화였다. 마침 육군 징집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던 글쓴이는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전쟁터로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들어 영화의 일부 내용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거운 생각 대신 영화의 주제곡에 집중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 불렀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해군에 입대했다. 사실 엔진을 다룰 줄 알았고 수영조차 못했으니 육군에 가는 것이 더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유럽으로 향하는 트럭이나 지프차를 정비하는 차량, 부대에서 일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육군은 개인의 희망보다 부대의 필요를 우선시했고 당시 상황은 보병 인력이 절실했다. 히틀러와 맞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보병으로 복무하는 것만은 내키지 않았다. 모병소 벽에는 해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수병이 포탄을 장전하는 모습과 함께 한포를 운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장면을 보자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육군이 아닌 해군 접수처에서 입대 서류에 서명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클라라는 몇 시간 동안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기초훈련과 보병학교 과정을 마친 뒤 1943년 11월에 태평양으로 향하는 구축함 존스턴호에 배치되었다. 해군이 육군이나 해병대보다 덜 위험하거나 덜 무섭다는 말은 거짓이다. 배가 가라앉으면 함께 죽어야 하고 바다에 빠져도 호송선단이 멈춰주지 않기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구조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포가 머릿속에 박혔다. 생애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 속에서 갑판 위에는 불길이 치솟고 사방에 폭탄과 연기가 가득했다.
천둥 소리를 수십 배 증폭시킨 것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일본 제로기들이 갑판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총알이 여기저기 튀어올랐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맡은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만 했다. 1944년 10월 필리핀 침공을 돕기 위해 사마르 근해를 항해했다. 항공모함 한 척과 구축함, 호위함들로 구성된 13척의 함대가 함께하지만 화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수평선 너머로 전함 4척과 순양함 8척, 구축함 11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일본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대의 사거리 밖이라 우리 쪽 포탄은 닿지도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함대는 물러서지 않고 적진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가장 먼저 포격을 시작하며 연막탄과 어뢰를 쏘아 올렸고 순양함과 전함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싸운 탓에 결국 배는 동력을 잃고 멈춰섰다. 다가온 적 순양함들의 집중, 포화 속의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함께 탔던 327명 중 친한 친구들을 포함해 186명이 목숨을 잃었고 141명만이 살아남았다. 구명보트 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문득 두려움이 사라졌다. 클라라와 함께할 날이 아직 남았다는 확신이 들자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포연으로 가득해 폭발하는 하늘 아래에서 몇 년 전 기념일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롤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클라라와 함께 불렀던 곡이었다. 그녀가 듣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목청껏 노래를 내질렀다. 태평양 바다에 가라앉는 한이 있어도 그녀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행히 구조된 뒤 다른 배에 배치되어 이듬해 봄에는 이오지마로 해병들을 수송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통스러운 기억 탓에 전쟁 이야기를 전혀 꺼낼 수 없었다. 클라라는 그 침묵을 이해해 주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다. 1955년에는 직접 손을 보태어 이곳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그늘에서 뜨개질을 하던 클라라에게 다가가는데 그녀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순간 몸이 굳으며 당시의 전투 장면들이 빠르게 되살아났다.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노래였고 보트 위에서 있었던 일은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클라라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클라라는 기념일에 얽힌 이야기하며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다. 그녀는 남편이 해군에 있을 때 꿈꿈 이야기를 꺼냈는데 야생화 들판에서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소리를 들었고 그 덕분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은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클라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노래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영적인 유대감이 있다는 확신이 든 남편은 몇 년 뒤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기념일에 맞춰 클라라를 데려와 보여주자 그녀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매년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었다. 결국 클라라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가 사랑했던 그 정원의 유골을 뿌려주었다. 아내를 잃은 뒤 삶은 무너져 내렸다. 술에 의지하며 분노 속에 시간을 보냈고
클라라가 없는 세상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노래를 부를 이유를 찾지 못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다스니 곁에 머물며 세상에 남겨진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다스마저 떠나버리자 상실감은 더 커졌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정원에는 계절이 지났음에도 몇몇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노래를 부르자 다스과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라를 향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주방 창문을 보니 희미한 모습의 클라라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형체는 흐릿했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사라졌다.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땅을 일구며 준비를 시작하자 이번에는 현관 테라스에 서 있는 그녀가 보였다. 씨앗을 뿌린 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고 사라지기 전까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꽃들이 만개했을 때 정원을 거닐다 돌아오니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다. 클라라는 왜 이제야 깨달았느냐는 듯 테라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꽃들이 자라난 것은 그녀의 요구리 걸음이 되었기 때문이며 식물이 무성해질수록 그녀 또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고 한다. 정원을 계속 가꾼 덕분에 클라라가 돌아올 길이 열렸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작은 공간을 위해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이제는 후회 없이 그녀의 곁으로 가서 함께 노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의 요구를 바람과 꽃들 사이에 부려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슬퍼하기보다 두 사람을 위해 기쁘게 웃어달라는 말로 편지는 끝이 났다. 도스는 허벅지 위에 팔뚝을 올린 채 몸을 기울여 편지를 쓴 턱의 모습을 상상했다. 무뚝뚝하고 거칠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턱의 낯선 면모였다. 아만다는 편지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으며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턱 위에 흔들리자에 앉아 노래하던 기억을 떠올린 그녀는 당시 질문에 답하는 대신 레코드 플레이어로 그 곡을 들려주었다고 말했다. 도스는 그 일이 집에서 있었는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턱이 눈을 감고 노래에 깊이 빠져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노래가 끝나고 레코드를 정리하던 그의 행동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클라라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스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턱이 클라라를 보았다는 말을 정말 믿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멀리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이곳에 온 목적을 떠올렸다. 도슨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만다 역시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갔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왔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맑았던 아침 풍경은 사라지고 과거의 무거운 분위기를 닮은 오후의 날씨가 그 자리를 채웠다. 도슨이 상자를 가져온 뒤 두 사람은 정원 중앙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아만다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정돈하며 나아갔고 도슨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정원 중앙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췄다. 도슨은 손에 든 상자의 무게감을 느끼며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아만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슨이 먼저 나서서 자신에게 안식처 의정을 준 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아만다 역시 덕이 자신의 고민을 들어준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며 아버지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마음을 전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람이 불어왔고 도스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꽃들 위로 흩날리는 유굴의 모습을 보며 아만다는 덕이 마지막으로 클라라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덕에 대한 추억을 나누거나 함께 침묵 속에 머물렀다. 밖에는 축복처럼 부드러운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스택레이를 몰아 구리진 진입로를 지나 고속도로로 나갔다. 오리엔탈로 돌아가는 대신 뉴본으로 향한 그들은 구시가지 근처의 첼시라는 식당에 들어갔다. 도착했을 때는 한산했던 식당이 떠날 때쯤에는 모든 테이블이 손님으로 가득 찼다. 비가 잠시 잦아든 사이 두 사람은 조용한 보도를 거닐며 문을 연 상점들을 구경했다. 도슨이 중고 서점을 둘러보는 동안 아만다는 밖으로 나와 제러드와 린 그리고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에게는 늦을지도 모르니 문을 열어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화를 끊을 때쯤 다가온 도슨을 보며 아만다는 밤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슬픔을 느꼈다. 도슨이 팔을 내밀자 아만다는 그 팔에 매달려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다시 고속도로에 오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뉴즈강을 건너자마자 숲에서 뻗어나온 유령의 손가락 같은 짙은 안개가 밀려왔다. 전조등 빛은 도로를 제대로 비추지 못했고 나무들이 그나마 남은 빛마저 흡수하는 듯했다. 도스는 젖어있는 어두운 길 위에서 차의 속도를 줄였다. 천막 지붕 위로 빗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아만다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식사 도중 도슨이 자신을 많이 바라보던 시선이 떠올랐고 그 시선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사회적 시선이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갈망은 잘못된 것이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도슨은 우연히 만난 낯선이가 아니라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깊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남편 프랭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큰 충격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프랭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단순히 결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이 상황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함께 결말을 써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이포로를 지나자 도슨이 속도를 줄였다. 남쪽 오리엔탈로 향하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타났고 직진하면 반대미어를 향하는 길이었다. 도슨은 방향을 틀 예정이었지만 아만다는 그에게 그냥 계속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걱정하며 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술을 뗐음에도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다. 도로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스팔트를 타고 흐른 빗물이 길가 얕은 도랑으로 쏟아졌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도슨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더니 차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앞유리의 빗물을 닦아냈고 전조등 불빛에 빗방울들이 반짝였다. 공회전하는 엔진 소리만 들리는 차 안에서 도슨이 그늘진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며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라는 말을 건넸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짧게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스는 한동안 그녀의 눈에 담긴 희망과 두려움, 갈망을 읽어내듯 가만히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정면을 향했고 차는 천천히 반대미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온 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다. 도슨이 램프를 켜는 동안 아만다는 주방으로 가 와인잔을 다시 채웠으며 불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거실로 온 도슨은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낮은 볼륨의 옛날 재즈 음악을 틀었다. 그는 선반에서 누런 종이에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훑어보다가 와인을 가지고 다가온 아만다를 보고 책을 제자리에 두었다. 도스는 잔을 받아들고 그녀를 따라 소파로 향하며 그녀가 신발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만다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무릎을 팔로 감싸 안으며 이곳이 무척 조용하다고 말했다. 턱과 클라라가 왜 이곳에 머물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묘한 분위기를 띠자 도스는 헛기침을 하며 이번 주말이 지난 뒤에도 다시 이곳에 올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영원한 것은 없기에 지금처럼 꽃이 만개한 오늘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다며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도슨이 집이 깨끗한 상태라는 점도 덧붙이자 그녀는 동의하며 잔속의 와인을 가볍게 흔들었다. 아만다는 아까 제가 날아가던 순간에 문득 예전 부두에서 함께 유성우를 보던 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담요 위에 누워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던 기억과 생동감 넘치던 밤하늘의 풍경이 다시금 눈앞에 그려지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도슨이 다정한 목소리로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지 묻자 아만다는 우울한 표정으로 그때 자신이 도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도슨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도슨에 대해 묻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 일로 인해 서로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다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뺨까지 때릴 정도로 화를 내며 아만다의 행동이 터무니없다고 몰아세웠기에 당시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화가 난 이유는 도슨이라는 사람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라 딸이 성장하며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만다는 잔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로부터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도슨은 그 말이 틀렸다고 단언했다. 아만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자신이 귀여운 여성답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도슨은 아무 말 없이 아만다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만다를 다시 데려다 주길 원하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슨과 함께 있고 싶다는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고 짙은 속눈썹이 뺨 위로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만다는
자신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지 물었다. 도스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훑었다. 정말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며 결혼 생활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도슨의 손길이 피부 위로 섬세한 무늬를 그리듯 움직였다. 도슨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물었다. 아만다는 곧바로 답하는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남편 프랭크는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늘 어느 한쪽이 더 깊게 사랑하기 마련이며 프랭크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유를 묻는 말에 아만다는 그를 많이 바라보았다.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앞둔 순간에도 신랑 대신 그가 곁에 있기를 바랐다고 털어놓았다. 여전히 그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었기에 프랭크에게는 결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입안이 바짝 마른 도슨이 왜 그와 결혼했는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변해 프랭크를 그만큼 사랑하게 되길 바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음은 그대로였고 프랭크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증명하려 했을수록 오히려 숨이 막혔으며 결국 그를 원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아만다는 스스로가 끔찍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도스는 그런 그녀가 끔찍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만다는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며 프랭크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프랭크가 아이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아이들이 그의 삶의 중심인지 설명했다. 그래서 비를 잃은 슬픔이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가 점점 병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신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완전한 실패감과 황폐함이 교차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다. 아만다는 그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프랭크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깊은 절망이 그를 잠식해 기쁨이 머물던 자리를 텅 비워버렸기 때문이다. 비는 존재 자체로 기쁨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웃고 있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울음이 적은 아기였다. 자라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모든 새로운 것을 신기했다. 자레드와 린이 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했을 정도였다. 아만다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아이가 두통을 겪으며 걷다가 물건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 전문의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이는 끝까지 행복한 모습이었으며 스스로 앉아있기조차 힘든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보였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만다의 마음은 조금씩 더 무너져 내렸다. 아만다는 말을 멈춘 채 어두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도스는 가만히 기다렸다. 아만다는 아이가 잠든 침대에 누워 몇 시간씩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아이가 깨어나 서로 마주보게 되면 코와 턱, 작은 곱슬머리까지 모든 생김새를 기억하려는 듯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가 다시 잠들면 아만다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이 모든 상황이 불공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를 마친 아만다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아내지 않았다. 돛은 역시 움직이지 않고 정적 속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아만다는 아이를 잃은 뒤 자신의 일부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동안은 프랭크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에서 죽은 아이의 흔적을 발견하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남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했음에도 두 사람은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다. 아만다는 매일 밤 와인을 마시며 감각을 무디게 만들려 했고 프랭크는 그보다 더 심하게 술에 의존했다. 아만다는 어느 순간 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췄지만 프랭크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콧등을 고집으며 밀려오는 두통을 견뎠다. 또 다른 아이를 가지면 그가 치유될 거라 믿었지만 소용없었다. 프랭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10년 동안 반쪽짜리 삶을 살았고 이제 아만다는 그에게 잃어버린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도스는 침을 삼키며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아만다 역시 마땅한 말이 없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프랭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탓이 아닐까 고민했다. 아이의 일 이전부터 이미 그를 아프게 했으며 그가 주는 사랑만큼 자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프랭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스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다. 아만다는 고개를 저으며 도슨의 말이 친절하지만 겉으로만 맞는 소리라고 답했다. 프랭크가 요즘 술에 의지하는 이유는 아마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을 프랭크도 알고 있을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하든 지난 10년의 후회를 지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도스는 아만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프랭크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만다는 결혼해 본 적 없는 사람의 말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세상 일이 흑백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모든 문제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그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슨이 상담사나 할 법한 이야기라고 하자 아만다는 실제로 비가 죽고 몇 달 뒤부터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상담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제러드와 린도 상담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더 회복력이 빨라 기간은 짧았다고 덧붙였다. 도슨이 그 말을 수긍하자 아만다는 무릎 위에 턱을 괴고 복잡한 얼굴로 프랭크에게는 도슨과의 관계를 말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도슨이 놀라 대묻자 아만다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릴 뿐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숨겼다고 답했다. 프랭크에게 도슨의 이름조차 말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 역시 이 일을 가족의 비밀처럼 여기며 없었던 일로 치부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아만다는 약혼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안도하는 기색이었지만 평소 성격상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프랭크의 이름을 2번이나 다시
물어봤던 일과 대조적으로 도슨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도슨이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침묵에 잠겼다. 아만다는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슨이 그저 삶이 흘러간 것뿐이라고 답하자 아만다는 단순한 삶의 과정 그 이상이었다며 반박했다. 도슨이 무슨 뜻인지 묻는 말로 대화가 이어졌다. 아만다는 지금 이곳에서 도슨을 마주한 상황이 예전의 꿈들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 믿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와 얼굴을 아주 가까이 밀착한 채 만약 함께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두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었을지 물었다. 도슨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추측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에 결국 가능했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창밖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며 빗줄기가 자갈처럼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고 방 안의 온기는 마치 고치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늑해 세상에 오직 둘만 남은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만다는 도슨이 예전에는 수줍음이 많았다며 처음 같은 반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아 데이트 신청을 기다리며 애를 태웠던 기억을 꺼냈다. 도슨은 아만다가 너무 아름다웠던 반면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에 긴장했었다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자 아만다는 지금도 자신이 그를 긴장하게 만드는지 물었다. 도슨은 아니라고 답했다가 이내 생각을 바꾼 듯 옅은 미소를 띠며 조금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아만다는 눈썹을 지켜올리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도슨은 그녀의 손을 가져가 이리저리 돌려보며 두 사람의 손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감각을 느꼈다. 그 촉감은 그가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금 고립된 기분이었을지언정 스스로의 위치를 잘 알고 만족하며 지냈다. 혼자라는 사실은 의식적인 선택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아만다를 대신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슨은 마침내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고 아만다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다. 소파에서 일어난 도슨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아만다는 다리가 약간 떨리는 기분을 느끼며 작은 방 한가운데로 향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음악 속에 잠시 정적이 흐르자 도슨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만다의 골반에 손을 얹어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만다가 그의 단단한 가슴에 몸을 기대자 도슨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몸을 흔들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품은 더없이 편안했다. 아만다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깨끗하고 생생한 그의 재치를 들이마셨다. 맞닿은 다리와 단단한 복부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 사랑을 나누던 밤의 기억이 떠오르며 몸에 떨림이 번졌다. 음악이 바뀌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목덜미에 닿는 그의 뜨거운 숨결과 안도 섞인 날숨이 들려왔다. 아만다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고개를 뒤로 젖혀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의 입술이 목과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멀리서 경고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만다는 나비의 날개치처럼 가벼운 그 손길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이내 오랜 공백을 메우려는 듯 격정적으로 서로를 갈구했다. 온몸에 닿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아만다는 그동안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실감했다. 반쯤 감긴 눈으로 도슨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 그를 온전히 갖고 싶다는 열망뿐이었다. 상대의 갈증 또한 고스란히 전해지자 아만다는 다시 한번 입을 맞춘 뒤 그를 침실로 이끌었다.